지난 60년간의 한일 관계에서 큰 변곡점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반중 네. 중국 배제 전략에 대한 네.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기시다 입장에서는 야 이건 너무하다. 이거는 마이너스 유산이다.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 한강의 기적 이후에 한 번 더 기적을 이루어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전문가들은 이제 아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계화의 기적이에요. 네. 저는 이제 공부도 좀 하고 해가지고 네. 제대로 된 대외 경제 노선을 이제 갖출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 가가지고 완전히 끼어져 버린 거죠. 네. 정확하게 짚고 끌고 가야 될 경제 수석이 네. 탈중국을 선언해 버렸거든요. 이거는 일어나자마자 중국에 있는 아니면 중국 관련 있는 기업인들이 저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네.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 경제 지금도 위기인데 그 위기에 기름을 붓는 게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슈 브리핑 좀 진행할 텐데요.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김현철 교수님이시고요. 일본 연구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경제보좌관을 지내셨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신남방 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으셨네요. 중요한 직책들을 다 맡고 서울대에서 지금 일본 연구소 소장을 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아베 총리가 이제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쇼킹한 사건인데 어찌 보면 일본 정치 또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일본 엔화 가치가 굉장히 이제 거의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아베노믹스 그 부작용이 이제 그게 다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좀 생각이 들어서 일본 전문가이신 김현철 교수님 모시고 오늘 좀 귀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네. 흰머리는 예전부터 흰머리시기로 하셨는데 맞습니다. 더욱더 희어졌죠. 근데 늘 마음을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뵙는데 참 젊으신 분입니다. 그 이야기부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본 아베 총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렇게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일본 사회에서는 도대체 이 사건이 왜 일어났다고 보는 건지 그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통일교 종교 관계로 이 범행을 했다라는 게 이제 알려졌는데요. 사실은 제가 일본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누가 왜 했느냐에 굉장히 이제 분석에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일반적으로 예측된 거는 첫째가 극우의 소행일 거다. 특히 자위대 출신 중에는 좀 극우적인 성향 이런 사람이 일부 있어가지고 이런 그룹에서 아베가 우경화는 했지만은 이제 극우까지는 안 가는 그 정도의 그 선을 아슬아슬하게 바른 정도의 정책을 많이 했는데 그게 그렇군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우리는 거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초기에 약속은 아니면은 말은 거구적 어른으로 했는데 근데 본인도 이제 2차 내각을 맡고 이렇게 장기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학습도 많이 되고 국제 정세나 국내 정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다 보니까 이제 극으로 가지 않고 이제 조금은 우측이지만은 고선을 이제 밟았기 때문에 그런 초기에 극우적인 발언이나 약속 여기에 공감을 했던 극우의 인사 입장에서는 이게 아베는 배신자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에서 이제 살해의 동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첫째 예측한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아베노믹스가 오늘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 그런 경제 정책이었거든요. 그 경제 정책의 특히 피해자가 기업은 일부 이제 수혜자였지만은 서민들이라든가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제 정책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불만을 가진 생활범이 이제 아베를 살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종류의 예측을 했었는데 결국은 종교적인 배경 때문에 이제 살해했다라는 게 이제 굳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누가 왜 살해했는지는 이제 일단 나왔는데 이게 블로그 파장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냥 아주 좀 어찌 보면 단순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일본 정치판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또는 한일 관계에 더 좋게 작용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뭐 전문가들이 한창 그 부분을 예측하고 있는데 아마 찬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한 사람의 사망이 불러올 수 있는 플러스적인 측면도 있고 마이너스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 정치로 봐서는 뭐 우리 시청자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아베가 일본의 최장기 수상을 했고 또 그걸 그만두고 난 데도 최대 파벌의 장으로 취임해서 스가 정권이나 지금의 기시다 정권의 탄생에 획격히 기여했고 그 이면에서 소위 일본에서는 상황 뒤에서 이제 모든 걸 이제 수렴청정하는 그 상황에 입지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제 부재한 경우에 이 정치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뭐 한일 관계나 국제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설명, 예측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얼핏 생각하면 이게 상황이라는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지금 현역 총리가 이제 좀 자기 색깔을 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또 그 정치권의 뭐 이른바 이제 우익 세력들이 또 위기감을 느끼고 더 똘똘 뭉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좀 전개가 될까요? 이번 며칠 전에 일본의 참여연 선거가 그걸 이제 하나의 단초적으로 보여줬는데요. 아베가 이제 살해되자 우익들 아니면 이런 보수층이 이제 확 결집을 해가지고 그 참여연 선거는 대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대승의 결과가 결국은 개헌성까지도 뭐 넘어서 버리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우익 보수들이 뭉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집된 우익 보수의 힘을 가지고 개헌까지 치닫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이 생겼다라는 해석이 예측이 하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스가는 뭐 거의 아베의 꼭두각시 정권이었습니다만은 기시다는 이게 굉장히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굉장히 전통적으로 뿌리 있는 이제 계파였어요. 뿌리 있는 계파요? 예, 뿌리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계파고 그리고 굉장히 비둘기파, 온건파였고 한일 관계나 한중 관계도 굉장히 유연하게 끌고 가는 아주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있는 그런 파벌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상황의 견제 때문에 여러 가지 발목이 많이 잡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때도 사실은 기시다는 지금 한일 관계를 복원하려고 하는데 사도광산 이 등재가 왜 필요하냐라고 했는데 아베가 등재해 밀어붙여 이런 식으로 이제 못한 그런 전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상황의 그림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시다가 전통 비둘기파로서 자기 자신의 정책을 끌고 갈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열리게 될 거다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어쨌거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기시다 총리가 좀 스스로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생기긴 하겠지만 지금은 어쨌거나 이제 우익 중심으로 좀 추모 정서 같은 게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제 선거 결과로도 드러났지만 사실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도 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 운동하다가 사실 약간 이 연도 칼날 테러였나요? 그것만 당해도 그 선거에서 상당히 영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결집에서 어쨌거나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게 또 어쨌거나 뭐 국민 여론의 향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우익적인 노선, 강경 노선이 힘을 얻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맞습니다. 그 지금 예측도 굉장히 우세한 그런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동안은 좀 단기적으로 오히려 좀 더 지배하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뭐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까지 이제 감행을 하고 나서 상당히 좀 우리와 관계가 안 좋았죠. 그렇죠. 물론 뭐 그 이전에 이제 그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서 뭐 그랬던 거긴 하지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그 한일 관계가 풀리지 않은 상태로 사실 윤석열 정부에 넘어왔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는 어쨌거나 일본하고 상당히 좀 가까이 다가가려는 그런 이제 외교적인 전략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에서 봤을 때 이게 한일 관계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그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예의주시하고 봐야 될 그 부분인데요. 그 아시다시피 아베는 우리한테 수출 규제, 수출 보복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민당의 아까 말씀하신 일반적인 비둘기파들은 지난 전후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정경분리였어요. 정치하고 경제는 분리해가지고 정치가 아무리 한일 양국 간에 어렵더라도 경제는 그냥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일본에도 좋고 한국에도 좋다.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가 뭐 문세강 저격 사건 뭐 수많은 한일 간의 고비고비가 있었는데 그 비둘기파들은 어떻게든 한국과 일본은 잘 돼야 되고 특히 이 정치 관계하고 경제 관계는 분리돼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한일 관계는 잘 꾸려져 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처음으로 그냥 정경일치 그리고 한국에 대한 수출 보복의 칼을 들이댄 사람이 아베예요. 그래서 아베는 지난 한일 간의 역사에서 이 경제를 정치의 수단화시킨 최고의 소위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게 한일 관계에 지난 60년간의 한일 관계에서 큰 변곡점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 한일 관계의 뭐 역사 문제라든가 정치 문제에 경제라는 가장 중요한 한일 관계가 지난 60년간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온 룰을 파괴한 장본인인 거죠. 앞으로 미래에 60년간의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씻지 못할 저는 큰 잘못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했는데 이제 기시다파 말씀드린 기시다 지금 수상은 이 비둘기파고 이 아베가 남겨놓은 이런 부의 유산을 많이 이제 바꾸려고 마이너스 유산을 이제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그 수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적인 예가 이제 아베는 지나친 친미주의자, 미국 이제 편성 전략이라고 전문 용어로 이야기합니다만 완전한 대미 의존을 하면서 이 반중 이 내지는 이제 중국 포위 전략 이런 걸 쓰면서 그 중국하고의 이제 거리를 두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을 포위하려는 이런 그 있었기 때문에 경제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제계는 야, 너 진짜 그 각오가 돼 있냐? 일본에서는 각오라는 말 굉장히 엄중한 말이거든요. 너 진짜 배짜를 할복할 각오가 돼 있느냐라고 물을 정도로 이렇게 그 반중 중국 배제 전략에 대한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이제 기시다 입장에서는 야 이건 너무하다. 이거는 마이너스 유산이다. 이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친중적인 사람을 외교장관으로 앉혔어요. 이게 이제 그래요? 하야시 지금의 외교장관. 그렇군요. 이 사람은 이제 친중이고 또 하야시는 이제
중국하고 잘해보려고 하는 한 변수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하고도 잘해보려고 하는 친한적인 인사를 외교장관에 앉혔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능력을 발휘를 잘 못했던 거죠. 기시다는 이제 그 너무 반중으로 돌아선 이 정책 노선을 좀 수정하지 않을까. 라는 그 속에서 이제 한국과 일본 관계가 복원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만약 그러면 어쨌거나 이게 조금 지금의 그 아베 사망 직후에 이런 분위기만 좀 가라앉고 기시다 총리가 그 좀 주도권을 형성하게 되면 오히려 한일 관계에는 좋은 측면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그 소장님도 말씀하신 오히려 극우 반동 이 부분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극우 반동이 이 기시다의 관계 개선 쪽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상황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상황 밑에 그 세력들은 그대로 있고 그 세력들이 사실은 그 아베를 통해 가지고 이 저 반중 뭐 반한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참 나쁜 말이 혐한이거든요. 혐한이라는 거는 반한은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 정책적인 대립하고 역사 문제가 부딪히면은 한국을 반대는 할 수가 있죠. 한국도 일본은 뭐 반대하는 반대를 할 수는 있는 거죠. 그건 이거는 뭐 정책적인 건데 거기에 아베는 이제 감정을 담아서 혐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국을 혐오하게 만드는 거죠. 그 혐한 감정적인 이익까지 할 수 있는 그 토대가 일본의 이제 극우적인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극우들의 토대 위에 그 혐한이라는 단어가 이제 아베를 통해 가지고 퍼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도 그 모태는 남아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그 모태가 재결집하거나 오히려 반동으로 더 강한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은 그런 어떤 그 기시다의 비둘기파적인 그 노선을 오히려 이제 제약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친미적인 행보, 거기에다가 좀 불필요하게 그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 스탠스들을 많이 취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보면 일본 아베 총리와 비슷한 노선을 한국에서 실현하려고 하나? 근데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그 중국 교육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미국, 유럽을 합친 것보다 큰데 이렇게 가도 되나 싶은 와중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이런 노선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이 옳은 건가?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드는데.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죠.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시다 정부조차도 하야시 외상을 통해서 서서히 그 반중 노선에서 조금 빠져나오려고 하고 일본의 경제계조차도 너 배가를 가고 있냐라고 할 정도로 너무 지나친 반중이 우려스럽다라는 그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서 서서히 방향을 틀려고 하는데 우리는 더욱더 그 반중 노선 더군다나 선거 과정에서는 반중 노선이 아니라 혐중 노선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선거 과정이야 혐중 노선 뭐 선거를 위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정권을 잡으면은 또 이제 파악해가지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베가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거부적인 성향에서 그래도 이제 조금 중도 쪽으로 시프트하면서 정책을 바꿨듯이 저는 이제 이렇게 조금 공부도 좀 하고 해가지고 제대로 된 이 대외 경제 노선을 이제 갖출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 가가지고 완전히 끼어져 버린 거죠. 오히려 그 나토가 소위 군사력 동맹을 통해 가지고 이제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올가매는 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초대 받아갔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저는 더 우려스러운 게 거기에서 가장 그 냉철하고 또 경제의 이 방향타를 정확하게 짚고 그 끌고 가야 될 경제 수석이 탈중국
그걸 선언해 버렸거든요. 이거는 저는 그것이 이제 일어나자마자 중국에 있는 아니면 중국 관련 있는 기업인들이 저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각오가 돼 있느냐가 아니고 일본식 그 각오가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 경제 이거 지금도 위기인데 그 위기에 그 기름을 붓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거는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은 경제를 그래도 가장 잘 아는 경제 수석이 그런 말을 한 거는 진짜 이거는 우려스러운 그런 일이죠. 이건 무슨 뭐 어떤 정파의 관점에서 논평하는 게 아니고 한국이 놓여 있는 어떤 국제 경제 상황 또 그 국제적인 어떤 산업 구조, 이제 국제 간의 어떤 뭐 글로벌 분업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한국이 기계, 철강 뭐 이런 쪽에서 치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한국이 특히 외환위기 이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옆나라에 있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덕을 봤습니까? 뭐예요, 뭐. 근데 뭐 홍콩까지 포함하면 그 교육 의존도가 30%가 넘어가는 넘죠. 나라를 그 세계 경제의 흐름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새로운 사이클에 들어가고 있는 국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없어. 저도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이게 최소한의 어떤 그 지금의 어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나? 우리가 그리고 중국하고의 어떤 경제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의존 관계, 상호 의존 관계들을 지금 이해를 하고 있나? 그러니까. 그 이해하고 있다면 저런 발언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말이죠. 설사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 조금씩 바꿔가야겠다 이런 전략을 가질 수 있고 그걸 뭐 조심스럽게 철저한 기획하에 조심스럽게 갈 수는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해서 이걸 대놓고 이야기를 한다? 더군다나 경제 수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국 경제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가 뭐 경제를 잘 모르는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지만은 그거를 빨리 잡아주고 제대로 자리 잡아줘야 될 그 경제 1급 특급 참모가 그 이야기라는 게 이제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왜냐하면은 한국 경제가 지금까지 발전하기에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번의 기적을 달성했습니다. 이거는 뭐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세계사에 류가 없을 정도의 이제 기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적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잘 아세요. 이게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은 결국은 전쟁에 초토화된 그런 국가에서 소득 1만 불, 지금 이제 중국 정도로 이제 성장하는 그게 한강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소득이 이제 나일강의 기적을 거쳤듯이 라인강의 기적. 그렇죠. 한국도 이제 한강의 기적 속에서 이렇게 급성장했다는 거는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요 1만 불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개발도상국이거든요. 그 개발도상국까지 성장한 국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뭐 전 세계를 봐더라도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 개발도상국 이래 되는 건데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 한강의 기적 이후에 한 번 더 기적을 이루어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전문가들은 이제 아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계화의 기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는 이제 동서냉전이 이제 붕괴되고 난 다음에 전 세계가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길 속에 중국이 같이 성장하는 이 천재 일우의 기회에 우리가 세계화의 기적에 이제 선두에 설모를 해가지고 1만 불 소득을 3만 5천 불까지 끌어올렸거든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진짜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1만 불이라는 걸 이제 소위 중진국 함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여기서 주저앉는데 우리는 이게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3만 5천 불까지 이렇게 급성장했는데 이 3만 5천 불을 통해 가지고 뭐 우리 국민도 다 알다시피
이제 드디어 선진국 클럽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선진국 클럽에 들어갈 결정적인 이 계기가 요 세계화의 물결 속에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거래를 하고 또 공급망이라고 하죠. 밸류 체인을, 글로벌 밸류 체인을 형성함으로써 이제 이루어졌는데 또 하나의 그 중에 기회가 우리가 천재 1호로 바로 중국 옆에 있었던 그러니까요. 예. 뭐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지만은 2008년에 그 미국이 저 닥치라는 바람에 전 세계가 아니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 미국이 닥치라는 거고 이게 전 세계에 민폐를 준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자기들만 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충격을 받았으면은 그거는 자업자득인데 그 다음에 유럽 금융위기가 이제 재정위기가 또 발생하고 특히 일본은 전후 최대의 경제 충격을 그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벼운 감기 정도로 극복을 했거든요. 급승패렴 정도로 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중국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그 당시에 세계의 엔진으로서 비상 가동을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혜택을 보면서 진짜 우리도 성장해가지고 선진국 클럽에 들어왔거든요. 그 당시에 전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중국이 정말 엄청난 부양책을 동원하면서 세계 경제를 나락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됐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때 전 세계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한국 너희들은 운도 좋다. 그럼 세계 경제에 바로 어떻게 옆에 붙어 있었냐. 너 지정학적으로 최고다. 왜냐면 우리는 물류 비용도 별로 안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우리가 제주도 가는 정도 비행기 타고 가면은 페이칭도 있고 뭐 상해도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덕으로 이제 일어서면서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경제의 25%? 그런데 여기 또 착시가 있는 게 홍콩을 경유하는 또 중국 간접 무역이기 때문에 그거 더하면은 30%가 좀 넘어요. 한 32, 3% 되는 2, 3%가 되는데 국민들이 더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반도체. 그렇죠. 우리 지금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반도체의 중국 의존도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국민들 잘 모르세요. 얼마 정도 됩니까? 반도체가 지금 말씀하신 중국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게 40%예요. 홍콩을 경유해가 들어가는 게 20%예요. 60%예요. 자, 그러면은 이 반도체가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이고 이 주력 산업이 중국에 60% 가까이 의존해 있는데 이걸 탈중국 하자?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똑같은 지점에서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지금 그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를 지금 오랜만에 2달 연속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중국 쪽의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발생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는 계속 중국에 대해서 흑자를 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중국이 뭐 이 락다운 들어가고 하면서 그 여파이긴 하지만 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거에서 많은 부분이 또 반도체 수출이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지금 안팎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한테라도 우리가 잘 기대서 2008년 그 금융위기 때처럼 중국은 또 이제 하반기에 대대적으로 이제 또 부양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전 세계 경기가 이렇게 둔화하는 상황에서 중국 경기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기대를 가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지금 이 판에 지금 탈중국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사실 뭐 교수님하고 저하고 사전에 뭐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닌데 결국 보는 게 그냥 상식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뻔히 보이는 건데요, 그죠? 그 경제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을 그것도 경제 수석이라는 입을 통해 가지고 나왔다는 게 저는 충격적인데요. 경제 수석의 워딩에 중국을 통한 그 간접 수출이 끝나가고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정신인가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게 줄면은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를 경제수석은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대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줄어들면서 무역 흑자가 우리가 그렇게 무역 흑자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적자로 돌아서면은 이걸 빨리 어떻게 흑자화하기 위해서 경제수석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 이 대안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대안 중에 단순하게 국민들한테 이제는 중국을 통한 수출 시대가 끝나갔다라고 해버리면은 그거는 그 모르는 사람 어이구야 경제 최고 전문가가 경제 그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저러니까 이제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반도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게 경제수석이고 네. 그 대안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일본이 지금 미국하고 무역 갈등 속에 무역이 어려워지니까 네. 이제 중국이 결국은 그 내수 주도형 성장 정책으로 네, 바꾼 네. 거거든. 그게 네. 지금 말씀하신 내수 부양책이 네. 이제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중국의 이 내수 주도 성장 정책에 올라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수출은 뭐 좀 세계 무역이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이제 난기류에 들어가니까 뭐 줄어들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면은 그 대안으로서 중국이 내수 주도 성장 정책을 취하면은 네. 거기 올라타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더군다나 우리 내수 경쟁이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하다못해 생활 잡화부터 우유부터 뭐 화장품부터 우리가 1만 불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1만 불에서 2만 불 될 때 소비자들이 뭘 좋아하는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다 2, 3년 전에 경험한 거기 때문에 지금 뭘 가지고 이제 그걸 터트릴 수 있는지를 우리 무역 일꾼들이나 우리 국민들은 다 알면은 그렇죠. 오히려 그쪽으로 키를 늘어줘가지고 거기에서 뭐 우유 팔고 뭐 기저귀 팔고 뭐 화장품 팔고 뭐 잡화 팔고 이러면은 네. 그게 또 우리가 새로운 성장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드 직후 때 뭐 그때는 이제 엔터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소비재 이쪽이 이제 뭐 그 중국에서 다 밀려났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그 활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어느 기업이 지금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또 이 뭐 외교적인 어떤 발언들을 보면서 접근할까 싶네요. 네. 그래서 재미난 게 전국 경제인연합 있지 않습니까? 정경련. 네. 뭐 지금은 윤석열 정부하고 엄청나게 밀착돼 가지고 지금 한다 그러는데 갑자기 탈정구 더군다나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가 60%는 의존하고 있는 네. 이 중국 시장에서 이제 빼자. 네. 아 진짜 위험한 정말 위태로운 발언이죠. 그것도 이 네. 경제가 좋을 때 같으면은 그래 뭐 우리 좀 미국하고 그렇게 잘한다 그랬는데 뭐 중국은 뭐 한동안 충격받아도 빼자 이러는데 우리 국민들 다 알다시피 지금 내수 경제가 지금 넘쳐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경제 위기다 뭐 그 이 정부의 굉장히 우호적인 신문에 좋다도 퍼펙트 스톰이다 뭐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내수가 지금 위험한데 이게 외수 이 수출까지도 지금 탈중국으로 방향 틀면서 흔들어 버리면은 한국 경제는 이제 안팎으로 이제 흔들리는. 아 그때 되면 만약 그런 상황 빚으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저거. 아 저는 뭐 경제를 담당했는 사람으로서는 이거는 진짜 꾸고 싶지 않은 악몽.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악몽이 이제 스쳐 지나가는 듯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거꾸로 정경련 같은 데서 이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보좌진이라도 좀 제대로 이게 좌우 전후를 살펴서 제대로 이렇게 이 조언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사실은
그 여담이지만 이 정부 쪽 인사들 이제 뒷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합리적인 이야기를 못 한대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굉장히 이게 막 화를 버럭버럭 잘 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앞에서 뭔가 좀 다른 의견을 말할 수가 없는데 이미 거기 진영이 짜진 것부터가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외교 정책부터 경제 정책까지 굉장히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좀 기득권이죠 보수적인 어떤 정책 노선을 채택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집단 사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난 발언을 하거나 의견을 내놓지는 못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모르는데 또 화를 잘 내고 이러니까 누가 시간이 갈수록 누가 제대로 이게 뭔가 아니다 싶어도 발언을 하겠냐는 거죠. 그게 이제 청와대 리스크인데요. 저도 뭐 청와대 리스크. 저는 청와대에 계셨던 분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잘 아는데 네. 그 청와대 리스크에 지금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참모들이 진짜 직언을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리스크를 방지하는 첫째 요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리스크 방지 요인에서 지금 경제수석이 그 말을 내가 저는 경악을 한 거죠. 네. 그럼 두 번째 또 리스크가 대통령 리스크예요. 네. 대통령이 잘못된 세계관이나 잘못된 경제 인식을 가지면은 이게 네. 또 네. 중요한 리스크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1 리스크, 제2 리스크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더블 리스크로 갈 수가 있고 리스크 프리로 갈 수 있는 네. 그런 양극단의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윤석열 그 대통령의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뭐냐면은 이분의 그 의식에는 이 전두환 시절에 대한 굉장히 강한 그 추억이 있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웠어요. 아, 그래요? 예.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 네. 후보 시절에 네.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 그 발언요? 그 발언고 저는 이제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더 우려스러웠던 건 뭐냐면 그 당시 김재희 경제수석과 같은 전문가들한테 이제 권한을 다 맡겨서 경제가 잘 됐다. 저는 두 번째 발언에 이제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정치를 잘했다 이런 거는 아마 뭐 정치 견해에 따라 뭐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경제 부분이 전두환 시절에는 국민 소득이 얼마였던 시절인지 아세요? 아직 만불이 안 됐어요. 아직 만불이 안 됐고 그러니까 한 3,000불. 아, 그랬나요? 3,000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35,000불이니까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되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 당시에는 우리 경제가 네. 개발도상국 아까 만불은 고사하고 3,000불 정도 되는 이 수준이면은 진짜 새우 이 한국이 5대양 6대주에 네. 새우만한 경제 규모였거든요. 네. 그때는 뭐 김재익이 아니라 네. 뭐 누구한테 맡겨도 그 3,000불에서 뭐 4,000불, 5,000불 이거는 그냥 진짜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35,000불 이 경제 규모는 새우 우리나라는 자꾸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자꾸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이게 35,000불이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 네. 또 세계 7대 통상 강국은 네. 이 새우 규모가 아니고 범고래 정도의 크기입니다. 네. 절대 작은 규모 절대 아니죠.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네. 10대 7대면은 네. 고래도 이렇게 큰 수염 고래부터 이렇게 나열하면은 한 범고래가 한 10번째쯤 오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이제 범고래 정도 수준인데 이분의 사고는 3,000불. 이 새우 시절을 자꾸 생각해가지고 경제는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고 네. 이게 저는 굉장히 위험한 게요. 지금 일본도 아니면 미국도 중국도 경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지금 경제 안보 전쟁이고 또 패권 전쟁이고 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면은 이게라든가 수상이 직접 경제를 챙기는 왜냐하면은 이게 번고래 정도 되면요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진 듯이 해가지고 경제를 끌고 가야 되는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는 게 이번의 사고가 세호 시절, 삼천불 시절에 이제 경제관을 갖고 있고 네. 그 경제를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이 취임하고 나서 한국이 이제 경제 위기가 쓰나미처럼 이제 밀려오는데 네. 그냥 맡기면 된다 하고 그 부인하고 영화나 관람하고 가고 이런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죠. 이게 경악을 한 거죠. 그리고 네. 이 경제 민생 비상대책회의를 언제 소집한지 아세요? 언제 소집했습니까? 며칠 전에 소집했어요. 네네. 근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너무 늦었죠. 네. 취임하고 벌써 4개월인데 네. 사실은 이 정도의 경제 위기 상황 같으면은 취임하기 전에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네. 취임 전이라도 이 대통령이 그 진두지휘를 했었어야 됐어요. 네.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취임하고 4개월이나 이 대통령이 경제의 키를 안 잡고 허비를 해버린 거죠. 이 4개월은 네. 경제 위기에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엄청나게 긴 네. 시간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없었죠.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몰랐죠. 이해를 못하니까. 네. 그래서 뭐 참모들이 뭐 저 나토 정상회담 가자 그러니까 오 좋다 가자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해프닝이 일어나고 뭐 나와서 와가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전 정부 탓하고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제 경제 위기가 터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비상 민생 경제 회의 1, 2차 회의를 네.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는데 이런 우리의 리스크. 그래서 제1 리스크하고 제2 리스크가 저는 공명하면서 그러니까 상쇄되기는 그냥 더 전폭되는 걸 보고는 저는 와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그래서 지금 대통령을 새로 뽑을 수도 없고. 아닙니다. 지금 이 굉장히 지금 위기인데 네. 그나마 제1차, 2차 민생 그 경제 비상대책회의에서 드디어 이제 알고는 경제, 민생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MB 정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비상경제대책회의 해가지고 지하방카에 다 강요들 모아가지고 비상회의, 경제대회의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그나마 겨우 이제 극복했지 않습니까? 처음엔 사실 헛발질 되게 많이 했습니다. 헛발질 되게 많이 그러니까 했죠. 뭐 예를 들면 안 그래도 가뜩이나 환율 오르고 있는데 강만수 그때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뭐 한국 수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뭐 이게 외환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환율 더 막 폭등시켜버리고 1,500원까지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 보면서 아니 근데 정말 그 나름 경제 관료들이기도 하고 수십 년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야가 좁은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거 왜냐면요, 우리가 이제 저도 이 경제 관료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게 보호자진 리스크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보호자진 리스크에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의 한 부분이 관료 리스크예요. 이 관료는 인센티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정권에서 진짜 국민을 위해서 몸을 던져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이제 한도수 총리 이렇게 이제 보여줬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그냥 우아하게 있다가 그냥 퇴임해서 김현장 같은 데 가가지고 또 그 사이에 못 벌었던 돈 우아하게 벌다가 그러면 또 이제 관료를 부르는 또 절호의 찬스가 오면은 또 우아하게 왔다가 또 여기서 우아하게 지내다가 또 김현장 같은 데 가는 그래서 예를 들어가 김현장 가서 20억 벌었지 않습니까? 그 내역 공개를 안 해요. 원래 법률로는 공개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소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억 정도 벌려면은 김현장한테 몇백억을 벌어줬으면 20억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료들한테는 거기 가서 한 몇백억 돈 벌게 해주고 그 중에 일부 20억 받아가지고 또 우아하게 지내다가 또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더 튀겨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살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이 진짜 몸을 던져가지고 책임지지 않죠. 책임지지 않죠. 네. 그래서 이게 관료를 또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레드 팀이 있어가지고 네. 이 레드 팀이 이제 관료하고 견제와 균형 네. 이 속에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대통령 리스크를 보완해 주는 게 이게 국가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시스템은 기업들한테는 다 있어요. 네. 한국의 뭐 재벌의 구조본이라든가 비서실 딱 보십시오. 다 이런 구조가 돼 있거든요. 회장을 보좌하는 그 회장을 그냥 보좌한다는 게 그게 회장 리스크를 네. 항상 크로스 체크하고 보완하면서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네. 그 구조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가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제가 갖는 느낌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도 관료 의존도가 후반으로 갈수록 너무 심했거든요. 너무 심했죠. 그래서 네. 그냥 사실은 부동산 뭐 가격이 폭등한 것도 그 후반에 사실 유동성 관리를 제대로 못했었는데 그걸 책임지고 이렇게 뭐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내부에 없었던 걸로 보여요. 맞습니다. 그냥 뭐 코로나 왔으니까 뭐 적당하게 그냥 돈 풀어서 당장 경기 뭐 그냥 떨어지지 않게 그런 식의 관료적인 대책. 사실 근데 그 속에서 결국은 폭등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기에 정권 초기에 그래도 잘 컨트롤하던 이 기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 보좌진 속에 레더 팀하고 관료 이게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지 정책 미스가 없는데 여기에 이제 관료 특색, 레더 팀 몰락 내지는 이제 빠져나오는 이게 생기니까 이제 관료들 입장에서는 뭐 제대로 이렇게 경제 정책을 할 유인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니, 사실 오늘 뭐 이야기를 길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사실은 뭐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근데 뭐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미중 간에 뭐 이게 단순히 무역 분쟁을 넘어서 이제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인데 이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지금 우리 정부의 이른바 칩4 동맹 안에 들어와 달라 이런 이제 요청을 했다고 하고 한국은 아직 뭐 이렇게 뭐 답변은 보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응답을 해야 되나요?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뭐 어쨌거나 중요한 나라이고 근데 우리 뭐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중국이 또 우리 경제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나라이고 근데 이건 미국은 이제 확실하게 그냥 우리 편에 서라 이 입장을 지금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가 우리는 더 이상 새우가 아니에요. 또 일부 사람은 우리는 돌고래라 그러는데 천만에요. 우리는 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번고래거든요. 그 정도로 큰 고래예요. 그러면은 큰 수염 이제 고래 둘이가 지금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번거래 정도가 되면은 그거 들어가가지고 야 싸우지 마라. 너희 둘이 싸우는 바람에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엉망이 되고 있지 않냐. 제발 우리 저 세계 경제를 생각해라. 이야기할 크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미들 파워 외교 그리고 제대로 된 경제 저 안보 외교거든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뭐 새우다. 고래 싸움에 등 터진다. 그러면은 등 터지면 어떡할래? 한쪽 고래에 붙으면 되나?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오늘 모두의 일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본이 이제 결국은 버블이 붕괴되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결정적인 게 플라자 합의였지 않습니까? 그 플라자 합의의 일본 정치가들이 제일 잘못한 건 뭐냐면은 소위 친미, 어려운 용어로는 대미 편성 전략이라고 미국의 완전히 순종적인 그런 자세를 취해버린 거죠. 85년만 하더라도 일본의 경제는 그 번고래 수준이 아니고 거의 그 큰 수염고래 수준 정도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이 거기에 플라자 합의 이것도 쌍둥이 적자는 미국이 잘못해가지고
만든 네. 그런 이제 잘못된 건데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야 그래 맞다 너 우리도 잘못했지만 너도 더 잘못 크지 않느냐 그러면은 저 당당하게 협상을 해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는 요선에서 네. 그냥 하자 환율 이건 너무 과격한 그거니까 수출 정도의 이 정도는 확실하게 이번에 네. 우리가 하고 무역 흑자 이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줄여주겠다. 네, 이건 프라미스 약속한다. 이런 식으로 대등한 협상 속에 국익을 위해서 협상을 해가지고 그 당당하게 협상을 했으면은 오늘날 짝이 안 났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완전한 친미로 그 미국의 아메리칸 푸들이라고 이야기 네. 들었지 않습니까? 네. 완전히 미국이 시키는 대로 그 똥개처럼 다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 환율 그래 절상할게. 너가 시키는 대로 절상할게. 이러면서 수출이 어려워지니까 그 다음부터 내수 경제가 무너지면서 거기에 엄청난 이제 재정 투입과 그 금리 네. 인하 그것도 너무 급격한 금리 인하 속에 버블을 발생시키고 그렇죠. 또 버블이 발생하니까 엄격거려 와 이거 너무 발생했구나 하고 완전히 경착륙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완전히 터지도록 그냥 네. 경착륙을 시키니까 퐁 망하고는 지금까지 30년간 헤매고 있는 네. 그 과정을 보면은 이 대미 전략에 있어서 당당한 이런 협상, 네. 국익을 위한 이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더군다나 미국에 앞서가지고 총알바지처럼 자꾸 나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친미 노선, 대미 편성 전략이 너무나 오래 쓰는 거죠. 기본적으로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대통령을 바꿀 수가 없다면 그래도 이렇게 위험한 스탠스들을 자꾸 취하는 걸 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첫째 가장 큰 견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있는 이제 경제 위기입니다. 네. 이게 조금 전에 이제 비상민생 대책회의에 그나마 대통령이 주재해서 다행이라고 하는 게 그런 민생 대책회의에 참가해보고 또 사전에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 경제가 어렵구나라는 걸 알 뿐만 아니라 이 경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국하고의 관계도 어떻게 설정하고 중국하고의 관계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경제라고 하는 게 내수는 뭐 일본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작고 우리 대외 수출 비중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민생 경제 대책하게 되면 당연히 수출 상황도 알게 되고 지금 무역 적자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알게 되면은 아이쿠 이런 중국 탈중국 하면은 이제 안 되겠네. 어떻게든 이 미중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와 같은 이 번거래는 미국도 활용하고 중국도 활용하고 아니면 다른 뭐 태평양도 활용하고 대서양도 활용하고 북극도 활용하고 남극도 활용하는 이런 이제 마인드가 생겨서 이게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제대로 파악하게 하는 이게 그 공포가 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이제는 진두지휘해야 된다. 남한테 맡기면 안 된다. 그 정도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학습 태도가 이렇게 좀 개방적으로 열려 있어야 되고 빨리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소질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같은 당에 또 같은 법대 후배로서 나경원 의원이 지금은 공부할 시간이 아니고 행동할 시간이라고 또 한마디 했습니다만은 이게 한국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틀을 좀 제대로 잘 바꿀 수 있는 이게 대통령이 왜 안 나올 거예요, 이게. 근데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잠깐 듣다 보니 잘하면 이거 정경련을 좀 활용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경련 어쨌거나 기업들은 당장 자기네들의 어떤 쉽게 말해서 돈벌이가 달려있기 때문에 중국을 저렇게 쉽게 탈중국 할 수 있지도 않고
또 정부가 중국 불필요하게 중국을 때리는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좀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대놓고는 아니어도 오히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정경련 자체는 그거는 그냥 그 재벌들의 모임이니까 네. 그 사무국이야 뭐 별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제 대통령 무슨 경제 행사에 네. 재벌 회장이라든지 경제인을 자꾸 모셔가지고 네. 그냥 그 쓴소리를 듣게끔 자꾸 자리는 이제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경제인들은 이게 그 선진 통상 국가를 만든 주역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에도 쓴소리 참 잘합니다. 네. 잘합니다. 왜냐하면 단적인 예로 뭐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 갈 때 비선을 뭐 1호기에 태워서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그 전에 주로 이제 경제인들을 태우거든요. 경제인 태우면은 경제인들은 이제 자기들의 사활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직언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듣고 예 알았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청와대 스태프들한테 야 이거 해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는 이제 아직 근데 뭐 그런 사람도 안 태우고 비선을 태우고 있으니 말할 기회조차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경제 위기 속에 영화관에 가서 이제 팝콘 먹는 이 자세가 아직도 이렇게 벗어나지 않지 않았냐. 이게 대통령의 모든 거는 이거는 공적인 자리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1호기 탑승은 단순한 그냥 비행기 탑승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의 주력 가장 핵심 행사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움직인다는 거는 지금 선진 통상 강국의 핵심이고 응축돼가지고 1호기를 타고 가가지고 이 번고래로서 큰 수영 고래라든지 이런 고래들끼리 이제 협상도 하고 이제 뭐 여러 이제 연합도 하고 하는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이 국익적, 공익적 관점에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에 비선과 사인. 그래서 저는 아직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청와대를 버리고 저는 용산을 간 걸 저는 국가 경제로 봐서는 이게 굉장히 나쁜 거라고 보는 게 왜냐면은 우리가 이 세부에서 번고래가 되면서 우리의 그 수십 년간의 누적된 과학 기술과 국방과 모든 노하우를 우리는 청와대에 구현해 놨어요. 청와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돼 있다? 여러분 청와대에 계셨던 분 입장에서 지금은 이제 관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청와대 가시면 여러 시설이 있는데 지금은 공개 안 되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10대 경제 강국 아니면 10대 이 강국의 이게 청와대라는 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풀 가동해야 되는 경제 위기 시점에 이 용산으로 옮기면서 거기에서 더군다나 이제 뭐 국방 사이버 정보 통신 통제 이걸 막 지금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이 공사 중이니까 이게 가동이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은 이 관저가 뭐 그렇게 청와대 바로 뒷산에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완전 절간 것처럼 만들어가 뭐 소통도 안 된다 그러는데요. 이 관저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10대 경제 강국이 되면은 밤에 환율이 터질 수가 있고 밤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대통령을 5분 안에 그 비상룸에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 정보망을 토대로 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는지 거기에 유가에 이제 불안은 없는지 곡물가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앞으로 우리 경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그 비상룸에서 딱딱딱 정리해가지고 지시하라고 대통령을 5분 거리에 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동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용산으로 옮기면서 그 가동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지휘사령부인데 지휘사령부의 단순한 공간, 방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능하게 하는 각종 정보 시스템부터 해서 이게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헤드쿼터가 왜 중요한가는 전쟁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근데 우리나라가 단순한 이게 안보 국가일 뿐만 아니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통상국가잖아요. 네네. 통상국가라고 하면은 안보에 북한이라든지 이런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되듯이 우리는 24시간 세계 경제의 모든 흐름을 함께 모니터링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같이 버리고 지금 용산의 공간이 인식을 좌우한다.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대통령은 청와대에 가야지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고 안보는 어떻게 챙기고 경제는 어떻게 챙길 것인가라는 인식이 팍 박히는데 그걸 버리고 저 용산에 가가지고 지금 공사나 하고 앉았으니까 아유 교수님이 하여튼 또 국정을 보좌하셨던 분이시라 부자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 더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위기니까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고 어느 걸 잡아야 될지 이제 널려 있는데 가장 핵심은 제가 보기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때리잡을 것이냐, 경기 하강, 경기 침체를 부양할 것이냐.